혹시 작년 여름 기억나시나요? 에어컨 좀 트셨죠? 한 달 전기세 120만 원 이상 찍힌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겨우 그 전기세 잊어먹을 만하니 곧 있으면 올 여름 시작이네요. 그런데 말이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풍기, 에어컨이라도 있고 더우면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마시며 버티는 요즘도 덥다 하며 겨우 여름을 나는데 조선 사람들은 이 더위를 도대체 어떻게 버텼을까? 지금이야 얼음이 차고 넘치지만 당시에는 우물물이 다였을 텐데 어떻게 여름 보내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요. 그래서 찾아보니 기록이 있네요. 그것도 조선 왕조 실록의 버젓이 서빙고에 13만 4,900정의 거대한 얼음탑이 쌓아져 있었다고요. 요즘으로 치면 1톤 트럭으로 수백 대 분량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많은 얼음이 있었다면 조선시대 여름은 백성들도 살기 편했겠네. 부채 붙이고 우물물 마시고 그늘에서 낮잠 자고. 그런데 차고 넘치는 얼음까지 있었다. 그럼 요즘과 크게 차이 없는 거 아냐? 라고 생각 드시죠?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그 많은 얼음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으며 누가 그 많은 양의 얼음을 캐서 옮겼을까요? 그리고 서빙고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 많은 양의 얼음을 보관할 수 있었는지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저기 저 한양 도성안 양반댁 안채에서 누가 얼음을 가득 넣은 수박 화채를 먹고 있네요. 저 댁은 얼음이 어디서 나서 저리 맛나게 먹고 있는 걸까요? 조선의 얼음 속에 숨겨져 있는 우픈 이야기들 저와 함께 지금부터 파헤쳐 보실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먼저 저 양반댁 안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수박을 큼지막하게 썰어 넣고 그 위에 살얼음을 동동 띄운 화채 한 그릇. 옆에서는 곱게 빻은 오메육에 꿀을 타 만든 제호탕 한 잔이 놓여 있네요. 한 모금 들이키면 가슴속까지 싸하게 식어 내려가는 그 맛. 제호탕이 뭐냐고요? 조선시대 내의원,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의무실에서 직접 만들어 단오날 임금님께 진상하던 음료죠. 오메육, 백단향, 사인, 초과. 이름만 들어도 비싸 보이는 한약재들을 꿀에 재워 끓인 다음 한여름에 차가운 물에 타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양반댁 안채에서 부인이 들이키고 있는 저 한 잔이 임금님이 드시던 바로 그 음료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임금님은요? 일반 양반댁이 저런데 임금님은 도대체 얼음을 얼마나 어떻게 쓰셨을까요? 그리고 저 얼음들은 다 어디서 온 걸까요? 조선의 얼음 창고는 크게 세 군데였습니다. 동빙고, 서빙고, 그리고 내빙고. 이름이 좀 헷갈리시죠? 한자만 풀면 됩니다. 동쪽 빙고, 서쪽 빙고, 그리고 안쪽 빙고. 위치에 따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먼저 동빙고, 한양도성 동쪽 한강변에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 지도로 보면 한강 북쪽, 그러니까 강북 쪽 한강변이에요. 그런데 이 동빙고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보다 좀 더 동쪽, 지금의 옥수역 근처 한강변에 있었어요. 두모포라고 부르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폭군으로 유명한 연산군이 이 동빙고가 있던 그 일대를 보더니 여기 경치 좋네, 내 사냥터로 쓸란다 하면서 빙고를 통째로 서쪽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렇게 옮겨간 자리가 지금의 서울 용산구 한남대교 남쪽 끝자락 근처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동네 이름이 동빙고동입니다. 동빙고가 거기 있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서빙고는 동빙고에서 한강변을 따라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지금의 서빙고역, 서빙고동이 바로 그 자리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한강변의 동빙고동, 서빙고동이라는 동네 이름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이게 다 600년 전 그 자리에 진짜 얼음 창고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하철 1호선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서빙고역 지나가실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역 이름이 그냥 붙은 게 아니라 600년 전 그 자리에 13만 개의 얼음이 쌓여있던 진짜 창고가 있었다는 사실.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내빙고. 이건 좀 달라요. 궁궐 안에 있던 빙고입니다. 임금님이 직접 쓰시는 얼음을 보관하던 일종의 왕실 전용 창고였죠. 그러니까 동빙고는 제사용, 서빙고는 신하용, 내빙고는 임금님 전용,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동빙고에는 얼음을 만정 넘게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관된 얼음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용도, 종묘 제사용. 그러니까 조상님 차례상에 올릴 얼음이었죠.
네,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조상님이 먼저였습니다. 조선이 어떤 나라였는지 한 줄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서빙고는 태조 5년, 그러니까 1396년에 지어진 진짜 오래된 창고예요. 여기에 13만 4,974정. 이야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서빙고 얼음입니다.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얼음 누가 다 썼을까요? 왕실 부엌, 그리고 고위 관료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선에는 반빙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자 그대로 얼음을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매년 음력 3월 1일부터 가을 상각 무렵까지 임금이 신하들에게 얼음을 하사하는 제도였죠. 그런데 이게 또 재미있습니다. 임금이 얼음 덩어리를 직접 하사한 게 아니에요. 빙표라는 일종의 쿠폰을 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죠. 이 표를 가져가서 서빙고에서 얼음 몇 정 받아가세요 하는 식이었던 겁니다. 신하들은 이 빙표를 받아들고 서빙고로 보냈고 거기서 적힌 숫자만큼 얼음을 받아갔어요. 특히 삼복, 그러니까 초복, 중복, 말복. 1년 중 가장 더운 그 시기엔 임금이 이 빙표를 신하들에게 듬뿍 하사했습니다. 조선판 여름 보너스였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외인 사실. 이 빙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종친, 그리고 정삼품 이상의 고위 관료. 이게 끝입니다. 조선시대 관료가 몇 명이었을까요? 한양 도성 안에 있던 관료가 대충 수천 명이었는데 이 중에 빙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작 100명 남짓이었던 겁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부채 붙이면서 버텨야 했어요. 그래도 종친이나 고위 관료들은 호강이었죠. 빙표 받아서 얼음 받아다가 수박화채 만들어 먹고 제호탕 타 먹고 더우면 얼음 쟁반, 즉 빙반을 방에 갖다 놓고 그 옆에서 부채질까지 받았으니까요. 연산군은 한술 더 떴어요. 그 빙반을 어찌나 사랑했는지 실록의 사치 기록이 줄줄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임금이랑 양반들은 여름에 호강 좀 했네. 이 정도 느껴지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호강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 13만 개의 얼음. 그게 누군가의 손에서 한 정 한 정 깎여 나와야 한다는 것. 그것도 한겨울, 영하 15도의 한강 위에서 말이죠. 요즘처럼 냉장고나 제빙기에서 얼려서 쓴 게 아니라 여름을 위해서 겨울에 미리 사람 손으로 준비를 해놔야 했다는 거예요. 그 얼음을 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겨울 한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때는 음력 12월, 양력으로 치면 1월 한가운데, 요즘으로 치면 1년 중 가장 추운 그 시기예요. 한강이 꽝꽝 얼어붙어서 어른이 그 위에 올라가서 펄쩍펄쩍 뛰어도 멀쩡할 정도로 두껍게 얼어야 그제서야 얼음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불렀냐? 장빙역 또는 벌빙역. 한자 그대로 풀면 얼음 저장하는 부역, 얼음 베는 부역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빙부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영하 15도, 칼바람 부는 새벽, 한강 한복판. 빙부들은 얇은 무명옷 한 겹 걸치고 그 얼음판 위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톱과 갈고리. 그 무거운 톱으로 얼음을 한 정 한 정 잘라내는 거예요. 한 정의 크기가 가로 약 1척 5촌, 세로 1척 두께 4촌. 풀어보면 가로 45cm, 세로 30cm, 두께 12cm 정도 되는 묵직한 얼음 덩어리입니다. 한정 무게가 어른 한 사람이 겨우 들 정도였어요. 이걸 몇 개나 캤다고요? 서빙고에 13만 4,974정, 동빙고에 1만 244정, 합치면 14만 5천 개가 넘는 얼음 덩어리를 한겨울 동안 캐서 지게에 지고 빙고까지 옮긴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정약용 선생이 이 광경을 보고 시를 한 편 남기셨어요. 여유당전서에 실린 착빙행, 얼음 깨는 노래라는 시입니다. 그중 한 구절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새벽이 되어 얼음 한 조각 떼어내는데 쩡쩡 소리 우레와 같이 강을 울리네. 수염에 입김이 얼어붙고 살갗은 다 터져 피가 맺히는데 입김이 수염에 그대로 얼어붙고 톱질하던 손은 살같이 다 갈라져서 피가 줄줄. 발은 집신한 켤레로 버티는데 그 집신마저 물에 젖어서 얼음이 됐어요. 그러다 얼음판이 깨지면요? 그대로 한강의 풍덩입니다. 한겨울 한강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빙부들은 누구였을까요? 자원봉사자였을까요? 아니요. 부역이었습니다. 나라가 강제로 시키는 일이에요. 한강변에 사는 백성들, 그 중에서도 가난한 평민들이 이 일에 동원됐습니다. 품삯은요, 하루쌀 한 돛박, 많아야 두 돛박. 그것도 제대로 안 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도망가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한강변에 사는 백성들 중에 빙부역 피하려고 야반도주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어떤 이는 자기 팔을 일부러 다치게 해서 부역을 피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져요. 그런데 이 얘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 빙고청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자를 풀면 얼음 창고 빙자, 풀을 청자, 과부상자. 그러니까 빙고가 만들어낸 젊은 과부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빙부일 나간 남편이 동상에 걸려 죽거나 얼음에 빠져 죽거나 한겨울 노동에 골병이 들어서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강변, 특히 서빙고동 일대의 젊은 과부들이 유난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흔한 일이었으면 아예 이걸 부르는 단어가 따로 생겼겠어요. 30도 안 된 새댁이 남편이 얼음 캐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어린 자식 안고 통곡하는 풍경. 이게 한두 집이 아니라 마을마다 흔한 풍경이었다는 겁니다. 참 답답하고 씁쓸하죠. 도성 안 양반댁 안채에서 누군가는 살얼음 동동 띄운 수박화채를 먹고 있습니다. 그 시원함에 아유 살 것 같다 하면서요. 그런데 그 얼음 한 조각이 한강변 어느 집의 남편을 빼앗아 갔다는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신분사회가 어떤 곳이었는지 이 한 장면이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이야 냉장고 열면 얼음이 그대로 있지만 조선시대엔 전기도 없었잖아요. 영상 30도 넘는 한여름에 어떻게 그 13만 개의 얼음이 멀쩡히 보관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조선 사람들의 기가 막힌 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서빙고와 동빙고에 있는 합쳐서 14만 개가 넘는 얼음 덩어리. 이걸 한겨울에 꽉꽉 채워 넣고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상강까지 꺼내 썼다고 합니다. 거의 10달을 버틴 셈이죠. 요즘도 냉동실이 아니면 잠깐만 얼음을 넣어 놓아도 줄줄 녹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 조선 사람들의 뛰어난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빙고를 짓는 자리부터 달랐어요. 아무 데나 짓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상기슭, 그것도 북쪽으로 그늘이 지는 자리, 그리고 한강 같은 큰 물길 가까이에 지었어요. 여름에도 햇볕이 직접 들지 않고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얼음을 옮기기에 가장 가까운 자리, 이걸 다 따져서 자리를 잡은 거죠. 그 다음 구조. 지금도 경주에 가시면 보물로 지정된 석빙고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조 14년, 그러니까 1738년에 지어진 건데 당시 경주 부윤이었던 조명겸이라는 분이 원래 나무로 된 빙고를 돌로 다시 지은 겁니다. 이 석빙고를 한번 뜯어보면요,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일단 반은 땅에 묻혀 있어요. 반지하 구조죠. 왜냐, 땅속 온도는 1년 내내 거의 일정하거든요. 한여름에도 지하 1m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이걸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그 다음 천장을 둥근 아치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치 천장에 구멍이 3개 뚫려 있어요. 환기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빙고 안에 더운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 공기는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그 환기구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요.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바닥에 그대로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기 없이도 펌프 없이도 그냥 공기의 성질을 이용해서 빙고 내부 온도를 차갑게 유지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닥은요? 약간 비스듬하게 경사를 줬습니다. 얼음이 조금씩 녹잖아요. 그 녹은 물이 한 군데 고이면 다른 얼음까지 같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녹은 물이 바로 흘러나가도록 배수로를 따로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리고 얼음과 얼음 사이, 얼음과 벽 사이, 이 공간을 그냥 비워뒀을까요? 아니요. 지피나 왕겨, 톱밥 같은 걸 빼곡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자, 지피나 왕겨가 단열재 역할을 한다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한술 더 뜹니다. 얼음이 살짝 녹으면 그 옆에 있는 지피나 왕겨가 그 물기를 빨아들이면서 주변 열까지 같이 흡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채워놓은 겁니다. 융해열이라고 물질이 상태를 바꿀 때 주변 열을 끌어가는 그 원리를 이용한 거죠. 조선 사람들이 이 원리를 책으로 배워서 알았을까요? 아니요. 수백 년 시행착오 끝에 몸으로 터득한 지혜였습니다.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지켜낸 14만 개의 얼음이 한여름까지 멀쩡히 보관됐고 그게 임금님 식탁으로 양반댁 안채로 종묘 제사상으로 들어갔다. 여기까지가 조선 전기, 그러니까 한 15세기, 16세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 얼음판에 아주 재미있는 변화가 생깁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정답은 바로 돈입니다. 조선 후기, 그러니까 18세기 무렵부터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한양에 인구가 모이고 시장이 커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선 장수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여름에 생선이 다 상해서 못 파는데 얼음만 있으면 며칠은 더 팔 수 있을 텐데 수요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요. 한양시장에 어물 장수, 고기 장수, 그리고 양반댁들, 너도 나도 얼음을 사겠다고 줄을 섭니다. 그러자 누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빙고, 그러니까 민간 얼음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걸 직업으로 부르는 말이 따로 있었어요. 장빙업자. 풀면 얼음 저장 사업자예요. 이 사람들이 한강변에 자기 돈으로 빙고를 짓고 한겨울에 사람을 사서 얼음을 캐다가 여름에 시장에 내다 팝니다. 이게 어찌나 돈이 됐는지 한 기록에는 위조 화폐 만드는 것보다 돈을 더 잘 벌었다는 표현까지 나와요. 18세기 후반 한강변에는 사빙고가 줄지어 늘어섰고 이 사람들이 한양 얼음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빙표를 받은 관리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이 얼음을 그냥 집에서 화채 만들어 먹을 게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면 어떨까? 네, 그렇습니다. 임금이 하사한 얼음을 시장에 빼돌려 파는 관리들이 등장한 겁니다. 빙표 가지고 서빙고에 가서 얼음 받아다가 그대로 사빙고 장사꾼한테 팔아치우는 거죠. 조선시대에도 이런 빼돌리기가 있었다니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얼음 장사가 커지면서 또 한 가지 묘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한양에 얼음이 많아지긴 했는데 과연 그게 깨끗한 얼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강물 깨끗하다고 보시나요? 지금도 좀 그런데 그 옛날 한양 도성에서 흘러나온 그 물에서 캔 얼음이라면요? 이쯤에서 한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시선을 옮겨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임금님 식탁, 양반댁 안채, 그리고 한강변 빙부들의 손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바로 평범한 백성들, 한양 변두리, 그리고 지방 곳곳에 살던 서민들 말입니다. 이분들은 얼음 구경도 못했을 텐데 그럼 도대체 그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들도 살 길은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지혜롭게요. 먼저 부채.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조선시대 부채는 단순한 부채가 아니었어요. 하선동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면 여름엔 부채, 겨울엔 달력이라는 뜻이에요. 조선에서는 단오, 그러니까 음력 5월 5일이 되면 영남과 호남 지방에서 부채를 만들어 임금님께 진상했습니다. 임금은 이걸 다시 신하들에게, 신하들은 또 아랫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일종의 여름맞이 선물 풍습이었죠. 그리고 서민들 집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축부인. 대나무를 길쭉하게 엮어 만든 그 길고 둥근 물건 말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여름이면 마루에 죽부인 하나 놓고 끌어안고 주무시는 걸 흔하게 볼 수 있었죠. 대나무 사이로 바람이 솔솔 통하고 살에 닿는 느낌도 시원하고 사람 키 정도 되는 그 길쭉한 모양이 끌어안고 자기에 딱 좋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우물. 이게 진짜 서민들의 비밀병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물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세요? 한여름에도 우물 깊이가 한 5m, 10m 들어가면 거기 물 온도는 13도에서 15도 정도.
거의 1년 내내 일정합니다. 저도 어릴 때 남해 외가댁에 내려가서 두레박으로 우물물 길어 올려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는 집을 새로 단장해서 흔적도 없지만 한 번씩 떠오르는 모습이랍니다. 여름에 시골 가서 우물물 한 바가지 떠 마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냉장고에서 갓 꺼낸 듯한 그 시원함, 그게 자연이 만들어준 천연 냉장고였던 겁니다. 조선 백성들은 이 우물을 어떻게 썼느냐? 수박을 그물에 담아서 우물 속에 풍덩 담가 놓는 거예요. 새벽에 담가뒀다가 점심때 꺼내면 살얼음까진 안 가도 손이 시릴 만큼 차가운 수박 한 통이 완성됩니다. 참외, 오이, 막걸리 다 우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양에 사빙고가 줄지어 늘어서기 전까지 시골 백성들에겐 이 우물이 곧 냉장고였던 셈입니다. 거기다 또 하나. 이건 조금 의외인데 진흙. 여름에 참외나 수박을 시원하게 보관하려면 마당 응달진 곳에 진흙을 두툼하게 발라놓고 그 안에 과일을 묻어두는 풍습이 있었어요. 진흙이 마르면서 그 안에 수분이 증발하는데 그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갑니다. 오늘날로 치면 옹기 항아리에 물을 채워두면 시원해지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전기 없이도 얼음 없이도 자연의 원리로 만들어낸 냉장 보관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임금이 13만 캐 얼음으로 화채를 드시는 동안 백성들은 우물물에 수박을 담그고 진흙에 참외를 묻고 죽부인 끌어안고 부채 붙여가며 여름을 났던 겁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다 살아갔던 거예요. 어찌 보면 더 자연 친화적이고 더 건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도성안 양반댁 이야기로 돌아가 볼 텐데 여기서 제가 미리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양반댁 부인이 드시던 그 얼음 정말 깨끗했을까요? 조선시대 한강, 이게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청정 한강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 사람이 10만, 20만 명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쓰고 버린 생활하수, 그리고 짐승 분뇨, 이게 다 어디로 흘러갔겠어요? 다 한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서 캔 얼음이라면 위생적으로 그렇게 안심할 만한 얼음은 아니었던 거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게 더 심각해집니다. 사빙고들이 한강변에 잔뜩 들어서면서 얼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음 캐는 위치도 캐는 방식도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도성에 가까운 데서 빨리, 많이, 위생은 뒷전이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 큰일이 한 번 터집니다. 1821년, 순조 21년, 조선에 처음으로 콜레라가 들어와요. 당시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서 그냥 괴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체불명의 무서운 병이라는 뜻이에요. 이 콜레라가 어떻게 퍼지냐? 오염된 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로 만든 음식. 물론 1821년 그 해의 콜레라 대유행이 얼음 때문이라고 콕 집어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건 좀 과한 비약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조선 후기 한양 사람들이 마시던 그 화채 속 얼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깨끗하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얼음 화채 한 그릇 뒤에는 누군가 한겨울에 캐낸 노동도 있었고 또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찜찜함도 있었던 거죠. 자, 이 정도면 조선의 얼음에 얽힌 이야기 대충 다 들으신 것 같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얼음 캐는 풍경이 언제까지 이어졌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이 풍경은 일제강점기 끝나기 직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1937년 겨울, 경기도청에서 갑자기 한강 채빙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위생. 그래요, 위생 문제였습니다. 한강물이 너무 더러워서 거기서 캐낸 얼음을 더 이상 시중에 유통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어요. 그 한 줄짜리 행정명령으로 한양시대부터 무려 500년 넘게 이어져 온 그 얼음 캐는 풍경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한강변에 그 추운 겨울 새벽마다 모여들던 빙부들, 그리고 그 가족들,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당시 신문 기록을 보면 빙부 한 사람이 한 겨울 내내 받는 돈이 20원 안팎이었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 푼돈 받으려고 영하 15도 한강 위에서 톱질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렇습니다. 1937년에요. 조선 태조 5년 1396년에 서빙고가 지어지고 그 한 해 겨울 새벽부터 1937년의 마지막 겨울까지 약 540년,
그 긴 세월 동안 한강 위에 서 있었던 사람들의 풍경이 그렇게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서울 지하철 1 호선 타고 가다 보면 서빙구역이 있습니다. 용산구 서빙고동. 바로 그 자리예요. 13만 개의 얼음이 쌓여있던 둔지산 기슭 한강변. 지금은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출퇴근하는 분들이 매일 그 이름을 스쳐 지나가죠. 그 옆에 동빙고동도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경주에 가시면 1738년에 조명겸이라는 분이 돌로 다시 지은 그 석빙고. 보물로 지정돼서 지금도 우리가 직접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확 끼쳐오는 게 느껴져요. 300년 전 조선 사람들이 만든 그 자연 냉장고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입부에서 제가 뭐라고 여쭤봤었죠? 조선의 얼음 속에 숨겨져 있는 우픈 이야기들,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실 준비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같이 지금까지 살펴봤죠. 저 도성안, 양반댁, 안채에서 시원하게 수박화채를 드시던 그 부인. 그분 손에 들려있던 얼음 한 조각에 담겨있는 많은 이야기들. 그 얼음은 한겨울 새벽 영하 15도 한강 위에서 집신씨는 빙부의 손으로 한정 잘려 나온 것이었고, 그 빙부의 안에는 어쩌면 빙고청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같은 여름, 같은 더위. 그런데 누군가는 임금이 드시던 제호탕을 마시고, 누군가는 우물물에 수박을 담갔고, 또 누군가는 그 얼음을 캐다가 한강에 빠져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이었는지 이 얼음 한 조각이 다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다 정리하고 나서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다를까요? 저희 집 냉장고를 한번 열어봤어요. 얼음은 그냥 얼려도 되고 편의점에서 살 수도 있고 요즘은 정수기에서 자동으로 만들어도 주죠. 그런데 요즘도 이렇게 편하게 얼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새벽부터 일하는 발전소 노동자들이 있고 냉장고를 조립하는 공장 노동자들이 있으며 그걸 우리 집까지 배달해준 배송기사님이 있기 때문이죠. 조선시대의 빙부가 사라진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누리는 이 시원함은 여전히 누군가의 노동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조선 얼음 이야기에서 제가 받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조선의 얼음은 사치였고 동시에 누군가의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손에 들린 시원한 음료수 한 잔도 결국 누군가의 한여름 새벽이고 누군가의 한밤중 야근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건 시대뿐이지. 본질은 그대로 흘러왔다는 사실. 이걸 잊지 않는 게 어쩌면 조선의 빙부들이 우리한테 남긴 진짜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이 얼음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서빙고에 쌓여있던 13만 개의 얼음탑이 신기하셨는지, 아니면 빙고청상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가슴에 콕 박히셨는지, 혹시 어릴 적 시골 우물에 담궈 놓았던 수박 생각이 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다 챙겨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